안녕하십니까. 저는 통구산 자연휴양림의 수배설가 홍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봄, 가을 주변 들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국화가의 여러 해살이 풀인 민들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여기 노란 민들레가 있는데요. 민들레의 구조를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 꽃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뿌리에서 돌아가면서 나는 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는 뿌리가 박혀 있겠죠. 그리고 먼저 꽃을 좀 보시면은요, 바깥쪽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저희들이 흔히 흑꽃이라고 부르는 설사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좀 둥근 게 뭉쳐있는 두상화 형태의 관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꽃을 이렇게 단면을 절개해서 꽃잎 하나의 구조를 살펴보면은요, 여기 절개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단면을 절개를 했죠. 그러면은 단위 이렇게 꽃잎 하나마다 이렇게 이제 암술머리가 있고요. 암술대가 있고, 이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수술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가 들어가는 씨방이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위에 씨방을 감싸면서 수염처럼 털이 있는데 그거를 갓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민들레 잎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결각이 좀 심하고 파인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민들레의 영어 이름이 댄디라이온이라고 불리는데요. 댄디는 이빨을, 라이온은 사자를 뜻하기 때문에 사자의 이빨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민들레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가수 박미경의 노래 민들레 홀씨 되어가 떠오르는데요. 부족하지만 제가 한 소절 간단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예, 조금 부족했지만 노래를 불러보았는데요. 그런데 젊었을 적에 제가 많이도 불렀던 이 민들레 홀씨 되어에서 민들레 홀씨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홀씨란 꽃을 피우지 못하는 버섯과 같은 민꽃 식물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토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민들레는 엄연히 꽃식물이기 때문에 홀씨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고요. 굳이 표현을 한다면 민들레 꽃이 되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들레에서 연상되는 것은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 민들레의 영토가 생각이 나는데요. 유명한 수녀이자 시인이신 이혜인 수녀님의 첫 번째 시집인 민들레 영토는 지난 1976년도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혜인 수녀가 입회하였던 수녀월의 한 모퉁이에 핀 노란 민들레를 보고 지었던 같은 제목의 시 민들레 영토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 시에서 이혜인 수녀님은 노란 내 가슴이 하얗게 여이기 전 그이는 오실까라며 노란 민들레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들레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지난 90년대 가난한 젊은이들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민들레 영토가 떠오릅니다. 줄여서 민투라고 불렀던 그곳에서는 보통 음료 한 잔당 요금을 계산했던 카페와는 달리 기본 3시간 요금 내에 민들레 영토 기본 음료를 무한 리필 받을 수 있어서 오래간만에 친구와 만나 오랜 시간 수다도 떨고 공부도 할 수 있었던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이었죠. 이렇듯 민들레 영토라는 단어에서는 특별한 경쟁이 연상되지 않는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나 실제 민들레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열한 자리 다툼이 토종 민들레와 외래 민들레 간에
벌어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얀 민들레는 거의 토종 민들레로 보시면 되는데요. 길을 가다 자주 만나게 되는 노란 민들레 대부분이 외래 민들레라고 하면은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민들레 영토 전쟁에서 토종 민들레보다 외래 민들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여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요. 첫째, 토종 민들레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앗이 발아한 후 3, 4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외래 민들레는 씨앗이 발아한 당의 연도부터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토종 민들레는 봄에만 꽃을 피울 수 있는 반면에 외래 민들레는 봄, 가을 보통 2차례 이상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셋째, 토종 민들레는 토종 민들레 꽃가루만으로 수정이 가능한 반면 외래 민들레든 토종 민들레든 모든 꽃가루를 받아 수정이 가능합니다. 넷째, 토종 민들레보다 외래 민들레 꽃이 훨씬 크고 씨앗의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씨앗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서 넓은 지역으로의 번식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게다가 외래 민들레는 클론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한 그루만 있어도 자가 번식을 통해서 자꾸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오염에 약한 토종 민들레가 도시를 떠나 시골과 교외로 밀려간 틈을 환경오염에 강한 외래 민들레가 왕성한 번식력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토종 민들레가 설 땅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 앞서는 바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편단심 민들레에 얽힌 전설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고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전쟁터에 끌려가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겨운 처녀는 몇 날 며칠을 울다 몸이 쇠약해서 죽고 말았는데요. 처녀와 남자가 거닐었던 마을 곳곳에 노란 예쁜 꽃이 피어났고 이를 민들레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은 이 전설에서 나왔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간절한 사랑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민들레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 핀다고 해서 안전뱅이꽃, 문둘레에 흔히 볼 수 있다가 그래서 문둘레라는 등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 민들레라는 이름은 문둘레에서 왔다고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들레 꽃말 중에 사랑의 신탁이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민들레 씨앗을 하나씩 바람에 불어 날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와 너는 나를 사랑해를 되풀이해서 말하다가 마지막 남은 씨앗 하나로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신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민들레는 낮에만 피고 밤에는 잠을 잡니다. 이것은 민들레 꽃잎 뒤에 있는 물 주머니 때문인데요. 해가 뜨고 햇살이 따스해서 물이 증발하면은 꽃잎을 열고 둥그런 꽃송이가 되었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차가워져서 물이 차면은 꽃잎을 닫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철저히 밝음 지향성을 지닌 꽃이지요.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솜털처럼 훨훨 날아오는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비행기 조종사들은 공기가 희박한 수천 미터 상공에서도 바람이 날리는 민들레 씨앗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정비사들도 비행기 몸체에 달라붙어 민들레 씨앗을 털어내느라고 시간을 뺏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뿌리는 땅속 가장 깊은 곳에 내리면서 꿈은 가장 높은 하늘을 사는 풀이 바로 민들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민초의 삶을 사실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민들레 씨앗이 하늘 그리면서 날아가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은 민들레 씨앗을 바람에 휘 불어서 공중에 날려 보냈을 겁니다. 여기 민들레 씨앗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하나씩. 바람이 지금 워낙 많이 불고 있어서 제가 하나씩 떼서 지금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좀 불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잘 날아가죠? 그런데 바람이 날려가는 민들레 씨앗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민들레 씨앗 위쪽으로 고리처럼 회전하는 두 개의 소용돌이가 보였습니다. 공기가 씨앗의 날개 표면을 빠르게 이동하면 압력이 낮아지는데 공기는 압력이 낮은 쪽으로 몰리면서 이로 인해 소용돌이가 발생이 됩니다. 위쪽 소용돌이로 공기가 몰리면서 아래쪽에 민들레 씨앗이 위로 끌어올려지면서 오랫동안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긴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민들레 씨앗의 공중부양 효과를 보고 낙하산을 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민들레 씨앗 구조를 모방하여 전력 소비가 거의 없는 초소형 드론을 만들어 환경 감시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들레 씨 하나에는 씨앗이 100개 이상 들어있는데요. 바람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씨앗이 한 5m 정도를 비행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운이 좋아서 바람을 제대로 타면 약 1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생존을 위한 이들의 과학적 DNA에 감탄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부터 동서양에선 민들레 꽃, 이 뿌리 모두를 음식 재료나 몸에 열을 내리는 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성경에서는 5대 약초로 분류를 했을 정도지요. 최근에는 민들레 추출물에서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건강식품 재료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를 가르치는 서당을 안전뱅이 집이라고 불렀고요. 남도 지방에서는 민들레꽃을 안전뱅이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서당의 마당에 민들레꽃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또한 옛 문헌을 보면은 서당의 훈장을 포공이라는 단어로 미화한 대목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민들레꽃을 포공령이라고 부른 데서 붙여진 이름일 겁니다. 이렇듯 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민들레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아이를 가르치는 서당 마당에 민들레를 많이 심은 이유는 민들레가 가진 9가지 습성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9가지 덕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소를 가지지 않고 인마에 발에 밟히면서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인덕. 둘째, 뿌리를 심하게 다쳐도 살아나듯이 역경을 이겨내는 강덕. 셋째, 한꺼번에 꽃을 피우지 않고 꽃대별로 차례로 꽃들을 피워 몸을 관리하는 채덕. 넷째, 어린 잎은 나물로 뿌리는 김치를 담가 먹듯 유용하게 사용하는 용덕. 다음에 벌과 나비가 날아오면 꿀을 나눠주는 따뜻한 정덕. 여섯 번째, 잎과 줄기를 꺾으면 하얀 액이 나와 어머니의 사랑을 뜻하는 애덕. 일곱 번째, 뿌리는 약으로 써서 머리를 감게 하니 효를 행하는 효덕. 여덟 번째, 종기엔 민들레 접이 어뜸이니 사람을 구하는 인덕. 마지막으로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멀리 날아가 자수성가하니 용기 있는 용덕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민들레에 얽힌 길고 긴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예로부터 밟으면 밟을수록 그 속에 살아남는 민초를 상징하였던 민들레. 그래서 늘 저희들 곁에 있는 듯한 친숙함이 민들레가 지닌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기 없이 살 수 없으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살듯이 비록 세상살이가 힘겹더라도 낮고 질긴 민들레 삶을 생각하며 멋지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